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로 듣는 현대문학 김동인의 배따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배따라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인의 중단편 소설들 대부분은 너무 비극적이고 운명적인 이야기를 제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던가 살인, 그 다음에 이상심리, 범죄 행위 등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배따라기 같은 작품도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비극적 운명에 빠진 인물들을 줄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편 소설을 읽었을 때 굉장히 김동인만의 특색이 잘 나타난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동인의 배따라기라고 했을 때 이 배따라기는 뭐냐면요. 배따라기는 배 떠나는 노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노동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부르는 노동요 중에서도 서도 지역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된 노래입니다. 그 서도 지방이 어디냐면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민요입니다. 평안도하고 황해도는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 우리 현대문학을 배우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김소월 같은 경우도 그 서도 지방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김동인의 배따라기의 장소도 바로 서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배따라기의 그 노래 제목만큼이나 배경도 서도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따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서술자인 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일기이다. 좋은 일기라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 못할 위험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보고는 그런 교만한 하늘은 아니고 가장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낮추 뭉글뭉글 엉기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목을 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사랑의 하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을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운명론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동인 자체가 인형조종술이라는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요, 그 인물들을 내려다보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쩌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과정에서 김동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가 표현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잠시도 머지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돋아나는 풀 위에 뒹굴고 있었다라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이 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날은 3월 3일 대동강에 첫 뱃놀이 하는 날이다.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놀이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 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이 우단보다도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봄에 대한 그런 계절감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나 유토피아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시 유토피아 건설에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왕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배따라기에서는 김동인의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관념이 나옵니다. 작가 김동인이 생각한 유토피아는요, 개인과 사회의 행복스러운 결합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치와 일락, 방탕과 향연으로 점철된 지배자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던가 이렇게 진시황이라던가 굉장히 높은 존재의 유토피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유토피아는 쾌락 존중의 유토피아고 개인주의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인 자체의 성격이라던가 소설이란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욕망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김동인 자체는 소설을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락주의라던가 퇴폐주의적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광염 소나타라던가 광화사에서 극단적인 탐미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제재로 발단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 나가 김동인의 그런 유토피아의 개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죽지를 아니할까 하여 소년 300을 배에 태워 역사약을 구하려 떠나보내며 예술의 사치를 다하여 아방궁을 지으며 매일 신하 몇천 명과 잔치로서 즐기며 이리하여 여기 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시황은 몇만의 역사가가 어떻다고 욕을 하든 이 어기 부분이 바로 김동인의 그런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그는 참말로 인생의 향락자이며 역사 이후에 제일 큰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한 순전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사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진시황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데요. 여기서 김동인은 어떤 유토피아라는 낙원을 향한 끊임없는 어떤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줄거리에서 이제 그와 엮어져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내가 무심코 귀를 기울였는데 영유 뱃따라기를 부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뱃따라기의 주인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우토 1월 성신 하남린전 비나이다 신라 같은 우리 목숨 살려달라 비나이다 얘야 어그여지야 라고 장구소리와 함께 그 기생의 노래가 들리는데 뱃따라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나는 2년 전 한여름을 영유라는 지방에서 지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영유라는 지방은요, 뱃따라기의 본 고장이고요. 그 뱃따라기에 대해서 언제든 산 속절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뱃따라미의 소리로서 방향을 찾다가 그 뱃따라기와 만나게 됩니다. 고양이 영유인 그 뱃따라기의 목소리가 너무 구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가 20년간 고향에 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20년씩 고향에 안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저 운명이 대일 힘셉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나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이 나는요, 외화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소설의 줄거리는 바로 내화입니다. 이 나를 통해서 우리는 액자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사실성 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소설 같은 허구 같은 이야기라 해도 그 이야기가 사실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야기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중간 매개체인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뱃따라기가 액자식 구성인데 김동인 자체가 단편 소설의 형식의 기틀을 정립한 1920년대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이 액자 소설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독자가 어떤 이야기에 몰입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든 탁월한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가 살던 마을은 영유, 고을서 한 20리 떠나 있는 바다를 향한 조그만 어촌입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10대째 때 낳았을 때 돌아갔고 남은 사람이고는 곁집에 딴 살림하는 그의 아우, 부처와 그 자기 부처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본인이 남고 각각 이제 결혼을 해서 처가 있는 상황이죠.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또 제일 고기잡이를 잘하였고 그중 글이 있었고 뱃따라기도 그 마을에서 빼어나게 그 형제가 잘 불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네의 대표적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작가가 이 부분을 요약적으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은 갈등이 바로 나타납니다.
소설은 갈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그의 아내가 바로 이제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아내를 이렇게 말하기는 우습지만 고아했다. 그의 아내는 촌에는 드물도록 연연하고도 예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굉장히 외모가 예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의 성격이요. 대단히 천진스럽고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자신 아내가 이런 웃음을 흘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 아내에게 덤벼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다 주었던 거를 모두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집에 사는 아우 부처가 말리러 오죠. 그러면 그는 동생과 동생의 척까지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아내에 대한 이런 질투심뿐만 아니라 아우에 대한 질투심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아우는 시골 사람에게는 쉽지 않도록 늠름한 위엄이 있었고 만날 바닷바람을 쏘였지만 얼굴이 희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인 거죠. 이것뿐으로도 시기가 된다 하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이 끓어 못 견디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의 집에서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아내가 아우를 주려고 음식을 이제 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우한테 음식을 주니까 그가 마음속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아우 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월 초승부터 영유 고을 출입이 잦던 그 아우가 5월 금은께부터는 고을서 며칠씩 묵어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안 들어오고 며칠 동안 읍내 같은 데 나가가지고 묵어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고을에 첩을 얻어두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이 있은 뒤로는 아내는 그 아우가 고을 들어가는 것을 벌레보다도 더 싫어하고 며칠 묵어나 오는 때면 곧 아우의 집으로 가서 그와談판을 하며 심지어 동서되는 아우의 처에게까지 못 가게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것을 곱게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또 본인도 곱지 못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못난둥이 아우가 그런 데를 댕기는 걸 말리지도 못하고 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인연 사나이에게 그따위 말벌을 어디서 배웠? 애미네 때리는 거 어디서 배웠노? 못난둥이 쌍년 그냥 나갈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나갈 하면서 그는 내리 찌르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는 그 같은 경우는요. 아내한테 화가 나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나면 그 아내를 보는 순간에는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칼을 내던지고 뛰어나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인연하면서 들어와서 뺨을 물어 뜯으면서 함께 이리저리 자빠져서 뒹굴었다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내에 대한 그런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그가 아내를 주려고 거울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거울이 귀하니까 거울을 아내한테 주면 기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방 가운데는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구름이 모두 풀어져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움쩍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이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어이가 없어서 그냥 서 있다가 정말 신묵이었겠죠. 그러나 좀 있다가 그의 아우가 겨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의 쥐 어디 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저고리라던가 치마가 벗겨진 그런 상황이란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쥐 이놈 형수하고 그런 쥐 잡는 놈이 어디 있니 하면서 그는 아우의 따귀를 몇 대 때린 뒤에 등을 밀어서 문 밖에 내던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아내한테 가서는 이년 시아우와 그런 쥐 잡는 년이 어디 있어 하고 아내를 거꾸로 들이고 함부로 내리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내를 쌍년 죽어라 물에라도 빠져 죽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도 아우처럼 등을 밀어 내쫓습니다.
그가 분풀이를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갑자기 쥐가 후다닥 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역시 쥐됐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기다리지만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날 낮이 해가 중천에 떠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발견을 했는데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낮쯤 한 3살이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겨우 아내를 찾긴 찾았지만 그 아내는 이전 같은 생기로 찬 산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곱이나 크게 되고 이전에 늘 웃음을 흘리던 예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문 죽은 아내였다라고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아우도 이 조그만 마을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우 같은 경우는 떠나고 아내도 죽게 된 거죠. 그도 뱃사람이 되어서 아우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어떤 배를 얻어 타고 물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뱃사람이 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9년 전 가을에 연안 바다를 지나가던 그의 배가 파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다 부서지고 몇몇 사람은 죽고 그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아우가 본인을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정말 우연히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아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거저 다 운명이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님 나도 변했거니와 형님도 몹시 늙으셨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보니 아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을 그 다음에 또 아우를 찾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해주인데 강화도까지 건너가서 이제 인천까지 다녔지만 아우를 찾지 못한 그런 사연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이제 배따라기를 불렀는데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잠겨있는 사귀지 못할 뉘우침,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그러면서 나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날 밤 이제 나는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숙명적 경험담이 귀에 쟁쟁이 울려서 잠을 못 이루고 이튿날 아침 깨어서 조반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기자묘로 뛰어가서 또 다시 그를 찾아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제 또 종적을 감춥니다. 그래서 모란봉과 부병루와 을밀대를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그에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소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가요? 이 배따라기의 서사 구조를 보면은 그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같은 구조는요, 형의 잘못에 대한 회환, 그 다음에 인간의 숙명이 이제 주제의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상승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라는 주인공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동생과 아내에 대한 그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에 대해서 평소 잘못된 의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비극을 자초했고 그리고 그는 동생과 아내를 다 잃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살던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인물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라는 주인공이 아우를 찾아 헤매는 것은 사실은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헤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떤 무지했던 삶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방랑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작품은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자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 행복한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비탄스럽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잃고 나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따라기라는 사람 자체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서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와 그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를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인간 삶에 있어 최고의 목표는 유토피아의 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야말로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위인이며 이상적인 인간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충족이 위한 쾌락이 최고선이고 그것의 최대 성취가 인생의 목표라는 그런 원시적 쾌락주의적 인생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쾌락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의 공간이죠. 결국에는 진시황이라는 위대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그런 캐릭터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의 낙원을 믿지 않는 이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경우에 낙원은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고 또 고기잡이를 제일 잘하였고 그중 글이 있었고 뱃다라기도 그 마을에서 빼나게 잘 불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네의 대표적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나라는 사람은 이상적인 것을 유토피아의 그런 가치관을 두지만 이 그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바로 낙원이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의 그 유토피아가 깨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아내에 대한 집착과 아우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쥐가 나타난 그런 우연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이런 그의 유토피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인 나와 주인공인 그의 유토피아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 이런 점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뱃다라기 자체는 바다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과 포근함이에요. 그가 동생과 아내와 같이 살았을 때 굉장히 잘 차려 먹고 살았고 그 어촌에서 굉장히 부유한 축에 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은 곧 바다에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어촌의 풍경을 상징하기 때문에 넉넉함과 포근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재생입니다. 바다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고기가 다시 나온다던가 또 사람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윤회라던가 재생을 상징을 하는데요. 다시 사후에 또 다음 생을 또 상징을 하는, 또 아내가 죽어버린 곳이고 동생이 떠난 곳이며 그가 홀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같은 공간은 그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추억을 하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한 어떤 탐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을 계속 회귀하려고 하는 와중에 동생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거저 다 운명이에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운명론적 사고 방식으로 주인공 그가 과거를 탐색하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비극적 운명론적인 관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낙원이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나하고 그가 만나게 된 것, 그 사건도 우연이고요. 아내와 아우가 쥐를 잡기 위해서 옷걸음이 풀어져 있고 막 치마가 내려가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아우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에요. 근데 이 우연을 다 누가 관장하냐면 바로 작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김동인의 그런 소설적 이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동인은 작가 자체가 약간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작중 인물을 신처럼 조종해야 된다는 인형 조종술의 이론가라고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인물이 아무리 본인의 그런 운명을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코 그 작가의 소나기, 작가가 만든 운명론의 그런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운명적 아이러니를 가진 비극적 인물이지만 뱃다라기 자체를 너무 잘 부르잖아요. 그 한이 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동인의 그런 철학이 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김동인 같은 경우는 예술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위대함이 자연의 위대함보다 더 생명력 있고 더 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술미의 완성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봤어요. 그래서 탐미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작가의 면모가 소설 속의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같은 경우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만 예술적으로는 한을 통해서 뱃다라기의 노래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요, 생명과 죽음, 사랑과 이별, 쾌락과 고통, 무한과 유한, 혼돈과 질서, 밝음과 어둠, 관능과 순수, 절망과 희망, 타락과 구원, 선과 악, 실제와 환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인 그런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